예, 안녕하세요. 옛날에 한 뭐 32년 전에 그 초대받지 않는 손님 이런 영화가 있어요. 뭐 스펜스 트레이시, 캐서린 헤픈, 또 시드니 포이티의 여자 배우 캐트린 호튼 이렇게 뭐 이 여자 배우는 사실 뭐 얼굴은 이쁘고 저도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배우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네 사람이 나온 영화였는데 당시 1988년도만 해도 이 영화가 미국에서도 꽤 좀, 뭐, 의식 있는 영화랄까? 하여튼 그런 영화였고, 한국에서야 뭐 우리는 좀 미국 문화니까, 그렇게 봤는데, 성공한 부모랑 살고 있는 이 외동 딸이, 남자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흑인이에요. 시드니 포이테가 분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였는데, 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릴 때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물론 뭐 제가 그 전에도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고 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뭐 영어 공부한답시고 많이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 직장 생활 하면서 하여튼 외국인들 좀 많이 이렇게 저렇게 만났어요. 만나면서 또 영어를 하니까 뭐 다양한 문화를 접하려고 저도 노력을 했고 그랬는데 이 영화에서 1988년도 나온 이 초대받지 않는 손님 이 영화를 보면서 놀란 것은 이제 흑인 이제 딸이 흑인 변호사하고 사귀니까 흑인하고 사귀니까 이 상류층 부모님이 굉장히 좀 곤란한 뭐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엄마가 그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의 친구의 딸, 이 주인공, 그 뭐 주인공 캐서린 헤펀이 헤펀의 딸, 그 흑인 변호사랑 사귀고 있는 딸에 대한 얘기를 엄마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보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뭐 외국인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뭐 일도 좀 하고 그랬지만 그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또 충격이었었어요. 사실 뭐 1988년도 이때쯤엔 제가 외국에서 살다 잠깐 뭐 갔다 오기도 하고 3년 동안 있다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이 저한테는 막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냉정할 때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엄마가 친구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걸 보고 참 서양 사람들이 냉정하다고 생각을 또다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벨기움에 좀 있었는데 그때 숙소를 YMC에 있었어요. 뭐 벨gium 그 브뤼셀에 있는 YMC는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종로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호텔 정도는 아니에요. 그 뭐 그 싼 여행자 숙소 같은 그런 거였는데 저는 이제 장기 투숙객이라 따로 이제 방을 얻어 가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1년이 넘게 제가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 YMCA의 원장이 아마 이거는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여행자 숙소 같은 그런 건데 하여튼 이름은 YMCA였었어요. 브뤼셀 가면 거기에 뭐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곳인데 그 YMCA의 원장이 저를 이뻐했었어요. 왜 이뻐했는가 하면 제가 말이 없기 때문에 왜 말이 없겠느냐 하면 제가 불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여름쯤인가 언제쯤에 이 원장님이 저보고 그 YMCA에 딸려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라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선해 줬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휴가를 내서 옛날에 있던 곳에 벨지움도 가고 뭐 이렇게 독일도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제가 벨지움에 갔다가 그 원장을 그때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제가 출장 시간을 이용해서. 그때 제가 아마 출장을 갔다가, 이태리나 아마 불란스 이렇게 출장을 갔다가 시간을 좀 더 연장을 해갖고, 벨gium을 갔었네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살던 곳을 찾아갔고, 알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YMC를 갔는데 그 원장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프런트에 데스크에 옛날에 이제 알던 직원들도 있고 해서 인사를 하고 그 원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물어보다가 그때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 원장 결혼했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 창고에 있는 직원들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또 충격을 받았어요. 음. 제가 다시 벨기움을 갔을 때는 제가 처음에 그 숙소에 들어갔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시간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났을 텐데, 이 친구들이 그 원장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또 충격을 또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지극히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뭐 만나면 바로 몇 살이냐, 뭐 어디 사냐, 뭐 결혼했냐 이런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묻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여행자 숙소에서 뭐 제가 거기 있을 때 만났고 나중에 제가 출장 간 시간을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하고 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하여튼 충격을 받았으면서 우리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아무 때나 누구한테나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화는 이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저도 저의 뭐 어떤 자격지심이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저의 개인적인 거에서는 말을 많이 하질 않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12월 26일 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가 시골 집에 가 있을 때인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1월 26일이네요. 1월 26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페이스북에서 보냈는데 자기 얼굴이 없는 거고 그 포스팅된 글이 별로 없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인사를 했고 유변이 김세희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중요한 팩트를 알고 있나 봐요. 두 번 화해하지 않으면 3월 폭로한다고 했어요. 가세연에서 비대위라고 조금 글씨를 잘못 썼는데 아마 비대위인 것 같아요. 비대위 하라고 한 걸 숨긴 건 우리 공화당 당직자와 조홍 모두 명을 거역한 겁니다. 누구의 빠가 되는 건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바로 이제 흥분을 해서 댓글을 막 썼어요. 댓글을 거의 다 쓰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함정에 빠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댓글 쓴 거를 제가 보내질 않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누구의 빠? 제가 누구의 빠인가요? 저걸 보낸 사람한테 얼굴 사진을 보내주세요. 김세희 거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은 없어요. 그리고 그저께 30일 날 또 어떤 남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 언제 어디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굉장히 친근하게 물론 뭐 이건 사실이라고 믿어요. 전화를 이제 한 오후쯤이었나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정강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강훈에 대해서 아마 제가 그분한테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강훈에 대해서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센 말로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다. 제가 이제 이런 이유
제가 싫어하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싫어한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또다시 뭐 하여튼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음 "김문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안에 뭘 하나 더 물었나 어쨌나 근데 하여튼 제가 어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묻길래 "김문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높였어요. 물론 이 사람이 뭐 김문수가 또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 "도대체 나한테 뭐를 지금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느냐. 응? 제가 낮에 이분이 뭐 언제 만났고 누구를 알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예의상 참 "네네네." 하면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녁에 또 전화를 해서 뭔가 인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보면은. 그런데 "정강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누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라고 하면서 "김문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걸 보고 뭔가 좀 이게 심상치가 않은 그런 전화 뭐 저를 뭐에 쓰려고 저에 대해서 뭐를 캐 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길래 제가 소리를 높여서 딱 잘라 버렸죠. 뭐를 알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사람 응? 뭐 어떻게 한다. 제가 딱 잘라 버렸어요. 그런 일이 인제 뭐 소소하나마 있었는데 뭐 별건 아니지만 음 '누군가를 뭐를 떠보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는 오지 않았을까?' 물론 뭐 저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잘 대응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물론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외에는 제가 뭐 당원들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라 소문도 늦게 듣고 그랬는데 '왜 그런 일들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저한테 좋은 일이죠 결과적으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오늘 인제 뭐 병원에 갔다가 막 이렇게 해 갖고 늦게 준비를 해서 하여튼 뭐 시내로 나가 봤어요. 나가 봤는데 만미는 집회가 끝나고 행진을 하게 됐고 행진하는 거를 좀 보면서 쭉 걸어서 광화문으로 가 봤어요. 광화문으로 갔는데 사람들은 많았는데 저희가 집회할 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쪽을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뭐 얼만큼 뭐 거전하고 얼만큼 어 빠졌는지 도왔는지 똑같은지를 잘 모르긴 하지만 뭐 하여튼 차도 쪽이나 그 광장 쪽에 온 사람들로 봐서는 뭐 꽤 많이 온 것 같고 여전히 그 크레인 스피커를 달아 놓고 이런 게 있었고 그중에 그 자한당의 뭐 안상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 대구에 나갔다고 하는 강 누구라는 여자 변호사가 와서 또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체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확정할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돼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단정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굉장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좌파들이 우파들을 참 무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어디에서든 광장에서든 나와서 떠들고 있지만 좌파들이 볼 때는 더구나 좌파들이 합쳐 민노총 힘센 돈도 있고 힘도 센 이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우파들을 참 한 줌도 안 되게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자한당의 공천위원 으로 뽑힌 사람들을 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안이 없다는 생각까지 드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다시 내려와서 뭐 만민으로 내려오니까 그쪽에서는 아직 행진이 덜 끝나서 그쪽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종로 쪽을 향해서 아마 뭐 롯데백화점 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광화문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종로 쪽으로 갔어요. 가서
아마 롯데백화점이나 우리가 돌았던 남대문 쪽으로 해갖고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민으로 한 4시 한 34분 뭐 이렇게 갔을 때에 아직 그 행진 대열이 올라오진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보고 아는 얼굴도 좀 만나고 했는데 뭐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았고도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 많이 만나지는 않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저를 피하기도 하고 뭐 저는 사실 사심이 없이 만나면 좀 이렇게 즐겁게 만나기로 했는데 경계하는 눈빛을 보고 많이 슬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좀 추워서 건물 안에 있다가 나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거기 행진이 끝나고 들어와서 다시 집회는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밖으로 나가니까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걸어가면서 식사를 좀 했고 그랬는데 뭐 제가 계속 지난번 제 첫날 1월 14일 날 유튜브에서도 했고 15일 날도 했고 그 이후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태를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오늘도 들으면서 서로들 많이 다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고, 그런 뭐 다, 제가 봤을 때는 참 근거 없다고 그럴까? 정말 너무나 하지 않을 그런 인신공격을 많이 하고, 제가 그 광화문에 갔을 때 들은 너무나 황당한 얘기는 그분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 홍준표 찍었다고 알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뭐 집회를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아요. 뭐 항상 만날 때마다 제가 뭐 이분도 별로 표시를 내질 않고 저도 표시를 내지 않는데 우리 텐트에도 오고 항상 뭐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뭐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오늘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충격적인 얘기가 제가 단을 잊으면 조원진 대표라고 그랬나 아니면은 우리 공화당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러면서 탄핵 무효를 너무나 우리 조원진 대표의 특허처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 연설도 들려고 하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뭐 저도 말을 들으면 바로 흥분하니까 그래서 물론 뭐 연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높였는데 어처구니 없다고 그랬어요. 탄핵 무효를 같이 외치자고 3년을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고 우리만 외치고 힘들게 왔는데 이제 겨우 얼마 안 돼서 자기네들이 탄핵 무효 외치면서 우리 보고 우리가 탄핵 무효를 우리의 전매 특허처럼 했다고 말을 하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인들의 모습이에요. 응? 항상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욕하고 비틀고 이 한국인들의 이 특징은 아마 문화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이때쯤에 김용의 그 북한 탈출자 머리 빠는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이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연예 그 뭐 TV에 나가서 연예인으로 꽤 유명했었고 하여튼 말도 잘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꽤 유명해갖고 저도 봤는데 저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기분 더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조금 우리가 세련돼지고 뭐 이런 거 있었지. 김용의 그 북한에 대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짜증났어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남에 대한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말 우리가 어릴 때 60년대 뭐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겠죠. 막 그때 막 사람들에 대한 욕하고 하나도 안 변한 그 북한 사람들의 모습 정말 싫었었어요. 또 훨씬 더 전에 저는 뭐 사극 같은 걸 잘 안 보거든요. TV에서. 그런데 옛날에 조선왕조 500년이 되게 유명했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고 있다가 IMF 사태 터졌을 때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한 20 몇 권 됐나? 굉장히 긴 책이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사실 몇 번이나 책을 던지고 싶은 거를 참으면서 그 책을 읽었었어요. IMF 사태 터지고 나서 97년이니까 98년도 아마 98년도 99년도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당시에도 뭐 더 그 전에 일어난 정치적인 걸 보면 이조 시대나 조선 왕조 시대를 썼던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었잖아. 그때나 98년도 99년도나 너무나 똑같았어요. 한국 조선족들 정말 똑같아요. 진짜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될 문화예요. 끝없이 남에 대한 험단, 비난, 결국은 대통령 탄핵시킨 이런 것까지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이 나라 5천년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핵한 놈을 그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마음 단단하게 먹고 이놈들 다 쳐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아주 인간 개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뭐 이런 사태가 나면서 정말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이 참 뭐 다 저를 싫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이 정말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나마도 없이 이 나이 드신 60대 70대 되는 분들을 막 싸우고 50대도 있겠죠. 마구마구 남을 쳐내고 말로써 글로써 살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 중지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가 다치고 나가서 그분들 마음 지금 나간 사람들 마음 다치게 하고 저를 보면서도 경계를 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동안에 쌓였던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갖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는 저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뭐 제가 그런 제가 휩쓸리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마구마구 쳐내고 마구마구 비난하고 그냥 당장 죽을 것처럼 사실 저도 책 있어요. 20권 산 거 뜯지도 않고 있는 거 책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이거 죽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모든 게 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우리가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도대체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물론 제가 길에서 오늘 사실 저는 뭐 나가서 누가 누군지 별로 기억하진 않아요. 그런데 말들 많이 하니까 제가 오늘 그 사람 봤어요. 키 크고 항상 웃고 다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있길래 제가 다가가서 이청훈 씨냐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몰랐는데 축하한다고 축하해요. 성공하셨네요. 제가 그랬어요. 무대에서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더 이상 긴 말 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못했는데 조금만 무대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그랬으면 제가 아마 하려고 했던 말 냅다 질렀을 거예요. 뭐 여전히 이 남자가 성격이 좋은 건지 뭔지 모르지만 미소를 지면서 항상 그 웃는 얼굴 그렇게 하면서 물러섰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고 하도 무대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러지만 정말 이거 그래서 큰 싸움은 되진 않고 그걸로 끝났는데 돌아서서도 제가 말을 더 해주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웠었어요. 다시 뭐 만나서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겠어요? 예. 그랬는데 당원들끼리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늘도 막 유튜브가 그런 막 자극적인 거 달아갖고 하는데 그런 거 보고 희나 그리는 것도 저는 심히 불만이에요. 에? 거기에 제가 오늘 갔더니 제가 어디냐 호암동에서 차를 대놓고
쭉 걸어서 갔었어요. 어? 갔더니 또 제가 알고 있는 유튜브 온 거 보고 가슴이 아팠고 잘했다고 제가 등을 두드려 줬어요. 어? 뭐 가서 뭐 그쪽 상황을 살필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이라도 좋다고 생각하지 딱 담을 쌓고 원수처럼 지내는 걸 저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진 않아요. 마침 오늘 우리가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보고 혹시라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분들 제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서 위로하고 싶었었어요. 어? 너무나 골이 깊고 너무나 질려서 그래서 지금은 광란의 시대예요. 지금 분노의 시대예요. 그래서 서로 시간을 갖고 시간을 락자고 이렇게 해왔는데 얘기했듯이 정말 한국 사람들 나쁜 습성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나라에 딱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알면서 보면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울면서 나와 있으면서 왜 그분의 성품을 못 따라가고 이러냐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내질러 갖고 사람 쳐내고 제가 오늘도 들었어요. 카톡방에서 누가 유난히 하는지 제가 12월 4일날 5일날 제가 카톡방에서 봤던 그 사람들 도대체 왜들 그래요? 죽기 살기로 해갖고 사람 쳐내고 해갖고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도대체 그게? 지금이라도 좀 멈춰봐요. 왜 그래요 도대체? 지금이라도 제발 좀 공격하는 거 그만두세요. 욕하는 거 그만 좀 두세요. 언젠가는 다 만나야 되고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새라는 게 정강머리가 뭐예요? 사람 많으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끼리라도 좀 잘해갖고 좀 단속을 해야지. 그렇게 쳐내고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아니 그렇게 쳐내서 무슨 떡이 생겨 돈이 생겨 왜 그래요 도대체가? 제발 자중들 좀 하세요. 지난번에 12월 달에도 제가 자중하라고 부안대동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지금도 뒤에서 저를 씻고 있는데 자신감 좀 사겨요. 자신감 좀 가져요. 제발 좀 있는 사람 더 이상 쳐내지 말고 떠난 사람들한테 사과 문자라도 보내요. 물론 다행스럽게 저는 톡방을 보지 않아서 상처를 안 받고 있는데 저도 봤다면 아마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서로가 잘못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 했다고 해서 난리를 지기고 우리끼리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요. 사실 우리끼리 만나면 정말 좋아요. 근데 딱 돌았으면 좌파들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 보고 제가 그동안 집회하면서 정말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었어요.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나 저는 외롭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우리가 무슨 친목당체도 아니고 앞으로 제발 당원들 앞으로 좀 성숙하게 이런 거 좀 하지 말고요. 있어도 좀 참고 한 발짝 물러나서 얘기하고 오늘 말고 내일 얘기하고 아무것도 사실 따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말이 안 되는 가지고 거짓말로 공격하고 온갖 말로 돌아서면 온갖 말로 다 공격해요. 따져보지도 않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려면 우리가 집회에 왜 나왔어요? 왜 우리가 이런 정말 더러운 인간을 사냐고요. 제발 좀 수준 좀 높이시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막 저주했던 그 자팔스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냐고요. 그 상처 받고 떠난 분들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미안하다고 하시고 용서 비세요.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치인들 하는 거 그런 과정인데 왜 우리마저도 왜 휩쓸려 갖고 왜 이러냐고요. 응? 2017년도 그 선거 때도 정말 비참했었어요. 그때 너무나 슬펐고 대통령 구치소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시작이니까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응? 그렇게 해서 2017년 5월달 선거 지나고 어렵게 해서 이맘까지 왔는데 이만 완전히 막 강풍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돼갖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요. 응? 정말 제가 오늘 거기서 만난 분들이 저를 경계하는 거 보고 정말 제가 슬펐어요. 물론 그러겠죠. 제가 뭐 어떠한 마음으로 갔는지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왜 아니 맨날 우리가 보고 웃고 했던 분들이 왜 서로를 보고 저는 물론 아니지만 왜 그분들이 저를 보고 경계를 해야 되고 겁을 내야 되고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요. 하여튼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간 분들 정말 자극적인 유튜브 하는 것들 보지 말고요. 이렇게 마음 아파서 떠난 분들한테 서로가 막 부딪힌 거예요. 하여튼 공격한 분들 나가신 분들한테 문자 보내서 미안하다 하시고 영속하시고 설사 지금 너무 다쳐서 못 온다고 하더라도 따뜻한 문자를 하나씩 보내세요.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지금 상처가 있어서 저는 다행스럽게 12월 4일날 5일날 제가 미리 겪었기 때문에 카톡방을 안 보고 있어서 안 다치고 있는 것 뿐이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르고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이 상황이 없으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는 더더욱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남들이 정말 국민들이 탄핵 무효를 안 알아주고 우리끼리만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떳떳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사건이 나갖고 서로가 이렇게 된 상황을 보면서 정말 탄핵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전에 우리를 비웃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거냐 너무나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다들 고만고만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공격을 해서 못 들어오게 했던 그분들한테 따뜻한 메시지 보내세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분노가 가라앉히면 다시 만나자고. 내일 대통령 생신이라서 내일 서청대에서 모이는데 다 모이면 더 좋죠. 그래서 따뜻한 문자라도 보내시고 할 수 있다면 내일 만나자고도 얘기를 하세요. 네?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좀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냉정하게 보고 멀리 보고 하면은 사실 그럴 것도 아닌데 마구마구 쳐내고 제발 좀 그런 일은 하지 마시라고요. 왜 안 먹어도 될 욕을 여기저기서 먹게 하냐고요. 제가 욕을 보면서도 참 그렇죠. 엄마가 자식들 막 때리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을 해갖고 밖에 나서 욕 먹고 다니냐고 하는 그때 그런 장면 뭐 우리 엄마도 그랬고 많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이 많이 떠올라요. 안 해도 될 일을 해갖고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냐고요. 하여튼 뭐 우리 뭐 다들 똑같아요. 뭐 우리뿐만 아니고 다 뭐 한국 사람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똑같아요. 5,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60년대나
70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국 종자들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하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외국도 다니고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준을 맞춰 주면 좋잖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뭐 못 살 때니까 막 길거리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뭐 침 뱉고 오바이트 하는 거 막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변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뭐 그런데 지금 많이 변했죠. 뭐 제가 훨씬 더 이사 뭐 책임질 나이가 됐을 때만 해도 많이 뭐 막 술 먹고 막 거리에 이런 거 많았었어요. 뭐 그로부터 지금 그때로부터 훨씬 더 많이 지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길거리나 뭐 건물이나 많이 선진화된 거잖아요. 정말 외국에 어느 나라 봐도 한국이 더 선진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의 그 문화 수준이나 인식은 정말 문제예요. 응? 외국을 다니고 많이 보고 정말 남들이 못 먹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랬으면 우리가 좀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되잖아요. 에? 우리가 정말 일본 갔을 때 일본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일본 갔을 때도 엄마들이 일본 애기들한테 애기들마저 이렇게 지나갈 때 스미마셍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충격이고 질투가 나요. 어? 좀 말할 수 있는 애마저도 옆에 지나갈 때 그렇게 미안하다고 이런 말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걸 보면 정말 일본 사람한테 질투가 나요.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없잖아요. 마음대로 쓱쓱 막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금 우리도 여유를 갖고 이런 사건은 앞으로 또 얼마나 일어날지도 몰라요. 또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손잡고 응원하면서 가야지.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쳐내면 안 되는 거죠. 뭐 내일 대통령 생신이고 하니까 좋은 얼굴로 해서 만나도록 하고 제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어른스럽게 좀 대담하게 대처해서 나가자고요. 막 있는 사람을 말 한마디에도 쳐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내일 좋은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침부터 쓰고 나와서 머리가 이렇게 돼갖고 모자를 벗지를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